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먼저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며칠 전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님께서 수상했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영화, 음악, 드라마를 넘어 문학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 명의 작가의 수상을 넘어 문학의 힘과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책 속에 담긴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점에서 책은 이미 동이 났고 트래픽 폭증으로 일시적인 서버 마비가 발생하기도 하였답니다. 작가님의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 10위에 들었다니 부디 이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어 대한민국의 독서 열풍이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가님의 책은 구해지는 대로 읽고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고 있는 듯 하지요. 2024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세월의 무성함은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더 깊어지는 듯 하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간을 멈춰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은 정말 흐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 흐른다고 느끼고 표현하는 이 시간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시간의 구조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이죠. 온 세상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자는 우리를 시간이 없는 우주로 이끕니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없고 때때로 시공간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본 구조,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흐르는 사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느껴지는 세월의 속도도 산산조각 납니다. 이번 책은 시간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 평생을 이론 물리학 연구에 바친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원 제목은 시간의 질서라는 매우 역설적인 제목인데요. 이 시간에는 일부 시간 파헤치기의 내용 중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함의 상실. 시간은 산에서 더 빨리, 평지에서 더 느리게 흐릅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인터넷으로 1000유로 정도에 살 수 있는 정밀한 시계로 측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시계는 탁자 위에 놓았을 때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솜털만큼 더 느립니다.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게 아니죠. 아래쪽에서는 모든 과정이 더 느립니다. 나이가 같은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평지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산에 산다고 해보죠. 수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만나면 평지에서 산 친구는 살아온 시간이 더 짧아서 덜 늙어 있습니다. 믿기 힘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어떤 곳에서는 빨리 흐르죠. 이처럼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무려 한 세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정밀 시계도 없이 알아냈죠.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이해하는 능력은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죠. 고대 아낙시만드로스는 인간이 배로 지구를 일주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늘이 발밑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대 초의 코페르니쿠스는 달에서 지구가 도는 모습을 관찰하기 전인데도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아냈죠. 아인슈타인도 시계가 미세한 시간의 차이를 측정할 정도로 정확해지기 전에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연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서로 접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가 하는 것이었죠. 아인슈타인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직접 서로를 끌어당기지는 않지만 양쪽 모두 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서서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간과 시간만 있으니 태양과 지구가 각자 주위의 공간과 시간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잠기면 주변의 물이 흐트러지듯이 시간의 구조가 변경되면 모든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서로를 향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간의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시간의 지연을 뜻합니다. 모든 물체는 자기 주위에 시간을 더디게 합니다.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주위의 시간을 늦춥니다. 평지에서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되고 산에서는 덜 지연되는 이유는 산이 지구의 중심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평지에 사는 친구는 덜 늙는 것입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시간의 지연 때문입니다.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곳, 예를 들어 행성 사이의 공간에서는 물체가 추락하지 않고 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에서는 사물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향합니다. 해변에서 바다로 달려가면 발에 닿는 물의 저항력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데 이때도 머리부터 파도에 처박힙니다. 사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쪽일수록 시간이 지구 때문에 느려지기 때문이고요. 시간의 지연은 그 자체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물체를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게 하는 등 눈에 보이는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26세기 전에 지구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우주 공간을 떠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낍니다. 천문학과 물리학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라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지침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대 천문학은 시간 속에서의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고요. 물리학 방정식들은 사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합니다. 역학의 기초인 뉴턴의 방정식에서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는 맥스웰의 방정식, 양자 현상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슈레딩거의 양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학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죠. 고대 규칙에 따라 이 시간을 문자 t로 표시하죠. t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시계를 측정하는 숫자를 가리킵니다. 방정식들은 시계로 측정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사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해 주고요. 하지만 여러 다른 시계가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면 t는 그중 무엇을 가리킬까요? 산과 평지에서 각각 몇 년 동안 살았던 두 친구가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이 손목에 찬 시계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때 둘 중 어떤 시간이 t일까요? 물리학 실험실의 시계들도 하나는 탁자 위에 또 하나는 바닥에 두면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죠. 이 두 시계의 위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은 없죠.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시간들일 뿐입니다.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은 없습니다. 두 개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군단을 이룰 정도로 많은 시간이 존재하죠. 공간 속의 지점마다 다른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고유 시간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의 차를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죠. 유일하다고 생각한 시간이라는 양은 시간들의 거미줄 속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시간은 첫 번째 층인 유일함을 상실했죠. 방향의 상실. 과거와 미래는 다릅니다. 원인은 결과에 선행하죠. 상처가 나야 통증이 생기지 통증을 느낀 뒤에 상처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컵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면
그 조각들이 다시 컵이 되지는 않죠.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와 회한, 행복한 기억 같은 것만 간직할 수 있고요. 반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욕망과 불안이 교차하며 어쩌면 미래 자체를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있고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두 가능한 것이죠. 시간은 양쪽 영역으로 똑같이 뻗은 선이 아닙니다. 끝부분이 서로 다른 화살표이죠. 시간이 흐르는 속도보다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핵심이죠. 시간의 비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맥박의 진동 속에, 기억의 수수께끼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세상의 문법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메커니즘 중에서 이미 존재해 왔던 과거와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와 미래가 또 그토록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와 20세기의 물리학은 이런 질문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장소에 따라 다른 속도로 흐른다는 예상치 못한 사실과 마주하며 당혹스러워했죠. 세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에서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일반 법칙은 루돌프 클라우지스가 발표한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이 법칙 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방정식도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았죠. 이 세상의 기본 방정식에서 시간의 화살표는 열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처럼 시간과 열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때마다 열이 관여하죠. 만일 거꾸로 진행한다면 터무니없어지는 이 모든 현상에는 열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굴러가는 공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 나는 이 영상이 정방향으로 재생되고 있는지 역방향으로 재생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공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면 정방향으로 재생되고 있다고 봐야 하죠. 공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것은 마찰 때문이고 이 마찰이 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열이 있는 곳에서만 과거와 미래가 구분됩니다. 생각도 과거에서 미래로 펼쳐나가야지 반대가 되면 머리에서 열이 나고 말죠. 클라우지스는 열이 역행 없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상황을 추정하는 양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명석한 독일인답게 그리스어로 엔트로피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엔트로피는 측정 및 계산이 가능한 양으로 문자 S로 표시하며 증가하거나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고립된 상황에서 절대 감소하는 일은 없다.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읽을 때는 델타 S는 0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라고 읽고 열역학 제2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만 이동하고 그 반대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칙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초 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아는 유일한 방정식입니다. 이 비범한 방정식 속에는 하나의 세상이 숨어 있죠. 루트비 볼츠만은 이 공식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도 분자와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대부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루트비히는 이들의 실체를 확신했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가 원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벌인 논쟁들은 세계의 사건으로 남아있죠. 볼츠만의 눈은 가만히 있는 물컵을 관찰하다가 원자와 분자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해냈습니다. 투명한 컵에 담긴 물 속에도 무수한 분자들이 이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자들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차가운 물체가 뜨거운 물체와 접촉하면 가열되는 것입니다. 멈춰있던 차가운 물체의 분자들이 요동치는 뜨거운 물체의 분자들과 부딪히면서
움직이기 시작해 열이 오릅니다. 열 요동은 카드 한 묶음이 계속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던 카드들을 뒤섞으면 무질서해지죠. 이렇게 열은 분자들의 뒤섞음에 의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할 뿐 그 반대로는 이동하지 않죠. 자연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친숙하게 일어납니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기본적인 운동 법칙이나 심오한 자연의 문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무질서해져서 특수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구성이 다른 구성에 비해 좀 더 특별하다는 개념은 예를 들어 검은 카드 26장 뒤에 놓인 붉은 카드 26장 등 카드들이 어떤 측면만 봤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성의 개념은 세상을 대략적으로 희미하게 바라볼 때만 만들어집니다. 볼츠만은 엔트로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엔트로피는 우리가 희미한 시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는 양이라는 점을 정확히 증명했습니다. 열과 엔트로피,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 등은 자연을 대략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볼츠만의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당혹스럽습니다. 결국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세상을 보는 우리 자신의 희미한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특정짓는 그 모든 현상은 이 세상의 과거에서 특정한 상태로 환원되며 그 특정성은 우리의 희미한 시각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엔트로피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희미한 시각이 식별하지 못한 미시적인 생태들의 수일 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는 데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의 원천. 온 우주에 공통의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현재가 있지만 멀리 있는 은하에서는 그것이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는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입니다. 세상의 사건을 지배하는 기본 방정식에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없죠. 과거의 세상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지역적으로 시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우리가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두 사건 사이의 기간은 단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을 수 있죠. 시간이 흐르는 리듬은 자체의 동력학을 지니고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에 의해 기술되는 실체인 중력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양자 효과를 무시하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젤리의 양상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양자적이고 젤리 같은 시공간 역시 근사치입니다. 세상의 기본 문법에는 공간도 시간도 없고 오직 물리량을 변화시키는 과정만 있을 뿐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확률과 관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시간과 유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 변수도 없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없고 시공간도 없죠. 우리는 세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쓸 줄 압니다. 이 방정식에서 변수들은 서로의 상대적으로 변화합니다. 세상은 정적이지도 그렇다고 변화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꽉 막힌 우주도 아니죠. 오히려 사물들이 아니라 사건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시간이 없는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돌아오는 여행은 시간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간 감각이 생길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놀라운 일은 시간의 친숙한 면들이 출현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점, 세상의 작은 일부인 인간의 관점에서 흐름 속에 있는 세상을 봅니다. 세상과 우리의 상호작용은 부분적인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엔트로피는 우리와 관련돼 있고 우리의 열적 시간과 함께 증가합니다.
우리는 이 열적 시간을 간단히 시간이라 부르는데 이 변수 안에서 사물들이 순서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죠.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고 우주의 전개를 이끕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흔적과 잔존물, 그리고 기억이 존재하도록 합니다. 시간 변수는 세상을 설명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계마다 다른 고유 시간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며 또한 어떤 물질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흐르는 시간의 속도 차이도 너무 작아 식별하지 못하죠. 결국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아닌 우리가 경험한 균등하고 범세계적이고 순서가 있는 시간, 이 단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 수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측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제각각의 다양한 층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평생 시간의 주위를 맴돌고 나서 알게 된 시간의 물리적 구조입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시간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박한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일반적인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이미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적응되어 있지만 미세한 굴곡 속의 세상이나 광대한 세상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도 우리 본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신비가 우리 개인의 자아의 신비, 의식의 신비와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미스터리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깊은 감정까지 움직입니다. 심지어 철학과 종교까지 성장하게 만듭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미스터리의 충돌을 관통하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의 시간 구조가 우리의 지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생긴 안개를 걷고 시간의 본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세기 동안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수직 상승했고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죠. 시간의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뭔가를 힐끗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세상을 볼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아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심오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시간이라는 것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 이 신경들의 연결 속 기억의 흔적들에 의해 펼쳐진 초원입니다. 우리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추억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갈망입니다. 기억과 예측을 통해 이런 식으로 펼쳐진 공간이 시간입니다. 때로는 고뇌의 근원이지만 결국은 엄청난 선물입니다.